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죽였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9년을 버틴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줄리 레이 사건이죠. 2003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의 10살 아들은 무참하게 칼로 살해됐고 그녀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줄리 레이 하퍼. 그녀는 1963년 12월 13일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13일을 고집했죠. 그리고 그녀의 죽은 아들 조엘 커크 패트릭도 1970년 7월 13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도 조엘 아들이 2003년 10월 13일에 살해되었습니다. 온몸이 칼에 찔린 채 무참하게 아들이 살해되었죠. 피해자의 몸, 아들의 몸에는 방어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아마도 급습을 당했을 것이다. 엄마는 당연히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 당시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째서 왜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라고 경찰은 주장합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이 강제로 열렸다라는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줄리는 침입자가 뒷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수사관들은 이런 가능성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양육권 분쟁 중이었습니다. 줄리와 전 남편은 조엘의 양육권을 놓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재판에서 줄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패소한 상태였다는 것.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이를 동기로 삼아서 아마도 분노에 찬 엄마가 아이를 죽였다라는 프레임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양육권 갈등은 있었지만 줄리는 아들을 사랑했고 그것을 입증할 생활 흔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동기 가설 하나로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줄리의 태도와 반응을 또 의심스러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911 녹취에서 그녀가 신고했을 때 당황하고 울부짖는 음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수사관은 그녀가 너무 침착하다, 감정이 인위적이다 라고 해석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성 피해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가식적이다 라고 보고 침착하게 하면 냉혈한이다 라고 모순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수사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를 맞추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줄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검은 옷을 입은 침입자를 보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 진술을 거짓말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엄마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정하고 나머지 수사는 그것을 입증하는 쪽으로만 기가 차죠. 수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것. 사건 현장 보존이나 증거 수집 실패. 경찰은 실패했었습니다. 그 실패를 덮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 이후에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줄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애썼다라는 것. 2002년 줄리 레이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 측에서 강하게 몰아붙였죠. 이것은 명백한 가족 간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양육권 분쟁 끝에 엄마가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 정황상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황상 엄마가 범인이다 라는 이 단순한 논리를 믿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줄리 레이의 변호사는 신입이었다고 합니다. 변호 능력이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있었죠. 현장의 혈흔 자국입니다. 사건 현장에 피가 튀어있는 방. 그러나 줄리의 옷에서는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조엘은 복부와 가슴, 얼굴까지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침대 주변, 벽, 이불, 바닥까지 피가 사방에 튄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리가 신고할 당시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에서는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줄리의 변호사가 아닌 검찰 즉 법의학 전문가가 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한 자상을 입힌 가해자라면 반드시 옷에 피가 묻어야 합니다. 줄리의 옷에서는 혈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움직였을 것이고 피가 튀어야 맞다.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칼로 여러 번 찔렀다면 찌른 가해한 엄마도 어딘가에 분명히 피가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장 상황이. 줄리가 본 검은 옷의 남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줄리는 줄곧 침입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고 키는 170 후반, 체격은 단단했고 그가 나를 복도에서 밀치고 도망갔다. 서로 마주쳤다는 이야기죠. 순간적으로. 나는 그를 뒤쫓았고 그는 마당 쪽, 뒷마당 쪽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당시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남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에게 몽타주 제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몽타주를 작성해 놓았었죠. 하지만 이때 경찰의 반응은 그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긴 환상일 수 있다. 너무 구체적인 묘사는 오히려 자작극인 것 같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침입한 흔적이 없으니 집에 침입자도 없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고 그 어떤 수사도 침입자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배제한 채 진행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지문도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었고 칼의 손잡이에서 나온 섬유나 혈흔, DNA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범은 어떻게 밝히게 되었을까요? 줄리가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2004년이었습니다. 한 탐사 저널리스트 겸 범죄 연구가 캐롤라인 폴슨이라는 여성이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줄리의 주장이 큰 의문을 품게 되죠.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증거는 줄리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왜 다들 그렇게 쉽게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했을까요? 그는 실제 침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비슷한 수법의 미해결 사건이나 연쇄살인범 기록을 파헤쳐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토미 린 셀스. 그는 미국 전역을 떠돌며 무려 22건 이상의 살인을 하고 또 그 살인을 고백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합니다. 성폭행도 하고 칼로 공격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난도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줄리의 사건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캐롤라인은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토미 린 셀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줄리 레이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와 피해자인 소년 조엘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옵니다. 혹시 그 사건 내가 미주리 스프링필드에서 일 벌이기 며칠 전이었나? 아마도 13일? 어린 남자아이를 칼로 여러 번 찔렀고 그의 몸을 바닥에 두고 내가 떠났지. 복도에서 그때 누군가와 마주쳤어. 나만큼 키가 큰 여자였고 그때 내가 칼을 떨어뜨린 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녀를 밀치고 뒷마당으로 내가 도망쳤지.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줄리가 경찰에게 진술했던 상황과 일치하죠.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는 계속 돌아다녔었고 그런 방식의 범행은 많이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문제는 토미 린 셀스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버릇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백하는 사형수 특유의 심리적 동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백은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양날의 위험한 칼날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가 묘사한 장면이 당시 사건 현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피해자, 죽은 소년의 시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상 부위와 방향까지도 정확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이. 복도에서 여성을 마주친 장면, 그리고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친 경로. 칼을 떨어뜨려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데 뒷마당을 통해서 도망을 쳤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세밀하고 구체적이죠. 줄리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분명히 자신이 본 침입자의 외모를 상세히 진술했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도 그녀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2006년 드디어 줄리 레이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검찰 측 전문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옷에 피가 전혀 묻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이를 그렇게 찌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법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리는 진실을 들었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 줄리는 말합니다. 조엘은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그날 밤 제가 그 아이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줄리는 그렇게 교도소에서 9년을 버텼습니다. 밤이면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무너졌고 낮이면 자신을 믿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으로 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종종 정황과 감정에 휩쓸려서 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줄리 레이.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되찾은 그 이름 하나. 살인자가 아닌 엄마라는 이름. 이 사건은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